지금 삼성전자 뭐 300조에서 380조 얘기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00조에서 26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고 심리가 바뀌면은 주가 못 간다니까요. 이익 성장이 언제쯤 둔화될 거냐 또는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양산되는 칩이 언제쯤 나올 거냐가 분명히 중요한데 내가 투자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이건 오버슈팅이야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들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달려가는데 그냥 있어야지 그냥 먼저 뛰어내린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은 불행하게도 우리 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시장이 참 좋은 기회이고 운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못 들어왔냐 외국인들이. 첫 번째 일단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네. 그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타이밍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우리 시장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만일 시장이 좀 꺾인다 하더라도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되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은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이제 순매도 기조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없어지면서 금리 인상 얘기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다 꺾여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쪽으로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계십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랬고요. 네. 이제 5월 들어서 연속해서 5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뭐 삼성전자는 뭐 소폭 중간에 소폭 뭐 조정을 좀 보인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조정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은 급등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오늘 반영하면서 급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하루를 보면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반도체 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얼가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과열 아니냐. 지금 오늘도 자료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은 좀 미국 좀 오버슈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일부 헤지펀드들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샌디스코도 그렇고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3일 동안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오늘 3조 팔아가지고 3일 동안 17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같은 수량을 팔아도 그렇죠. 금액은 훨씬 더 높은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7조 원을 파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를 고점으로 보느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오버슈팅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을 다소 축소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좀 팔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예. 참 판단을 좀 서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ETF만 해도 그렇고요. 워낙 반도체 탑2들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분명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렸으니 예.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고 너무 과한 건지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는 거니까 그냥 기기적인 리밸런싱 정도로 보는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일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십니까? 반도체가 뭐 고점에 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시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만일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팔지 않죠. 급하게 아래로 팔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거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세다라는 표현은 절대 수량이 많지만 아래로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절대 수량이 많다고 해서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사느냐 아래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고가에 팔려고 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아래로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반도체 고점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도망가자 이런 매도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기계적인 매도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짜 뭐 급락할 때는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예. 아닌 거니까. 예. 물론 그러니까 뭐 하루에 6조 8조씩 팔 지연정. 예. 지금은 이제 덩치가 커져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고 예. 방향성에 대한 훼손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코스피 뭐 9천 그리고 혹은 만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오늘 뭐 만 얘기 현대차증권에서 만 아까 얼마요? 1,120포인트인가?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가장 일단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의 논란의 핵심은 사이클링이냐 아니면 구조적 성장이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제 조건은 만 포인트의 전제 조건은 이제 구조적 성장의 전개 조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 이게 고평가됐다. 이제 곧 꺾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이클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 강세론자들이 나오면서 만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월가에서도 여전히 이건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건 오버슈팅이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한 축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이익이 이만큼이나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주가가 그러면 고점론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진짜 단순 논리인 거고요. 네.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거든요. 예.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진짜 뭐 STOP나 아니면 PBR로 계산하지만 이게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멀티플 PER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로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하단이 한 3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뭐 38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단 300조로 얘기하면은 멀티플 10배면 3,000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조 달러죠. 지금 이제 1조 달러 된 거예요. 여기서 더블 가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이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꺾기 시작하면은 무게감이 사이클링이야. 역시 사이클링이었어.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거고 네.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구조적 성장이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양쪽에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왜 주가가 계속 오르느냐?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냐? 물론 그거는 그 모든 주가는 밸류 즉 가치를 추정하면서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할 때는 뭐 과거의 밸류의 미래의 밸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실은 수급이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우스에서 지금 계시는 데에서 뭐 ETF 운영을 하시는 이제 하우스에 계시지 않습니까? ETF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기초자산으로 얘를 그냥 떼서 사고 뭐 커버드 콜도 그렇고 다 이걸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 주가가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이걸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급을 잘 보시면요. 기관들의 전체가 1,000억도 안 됩니다. 코스피가. 근데 금융투자가 오늘 수천억 샀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ETF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예전에도 이런 쏠림이 있었지만은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로 들어오는 거고 반도체 투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금들이 또 ETF로 들어오는 거고 바야흐로 ETF 전속 시대가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자금들이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 수급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전혀 호황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뒷받침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뭐 300조에서 380조 얘기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00조에서 26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고 심리가 바뀌면은 그 수치는 미래 거잖아. 그러면 주가 못 간다니까요.
지금은 수급이 우선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면 전부 다 이렇게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를 약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익 성장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언제쯤 꺾일 거냐? 이거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은 논란이 있지만 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를 올 초부터 계속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익 성장이 언제쯤 둔화될 거냐? 또는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양산되는 칩이 언제쯤 나올 거냐가 분명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수급으로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미리 그걸 걱정하면서 내가 투자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이건 오버슈팅이야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들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달려가는데 그냥 있어야지 그냥 먼저 뛰어내린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쉽게 파는 거 아니라고. 예. 팔면 다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수급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건데 예. 이게 대표님 이거 선문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하나만 똑같은 질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워낙 오르니까 나름대로 여러 지표들을 막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RSI나 ADR을 보면 과매수인 것 맞습니까? 같은데 예. PER로 하면 여전히 싸다고 예. 하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수급이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어디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도를 지금 시점에선 가져야 됩니까? 여전히 그냥 실적 믿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수급으로 올라온 거라면 심리가 약간 꺾였을 때 특히 이제 이게 개인의 수급으로 올라왔기 예, 예. 때문에 좀 급격한 무너짐도 어느 정도 한쪽 구석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죠. 어, 예,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기관들이나 이런 얘기 이것도 좀 뭐 질문에 뭐랄까요? 현문의 우답일지 모르겠지만은 워렌 버핏은 왜 현금을 계속 만들고 계속 팔까요? 아, 버크셔에서에는 네, 그 자금은 한 번에 못 팔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이 심리가 꺾인다라는 딱 상황이 딱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같이 팔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한번 기다려봐야지. 아 이번 주 조정이니까 눌림 오니까 다음 주 다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심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저 위에 상단이 3,000포인트, 4,000포인트인데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6,000포인트를 얘기하면 위에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주가가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있어요. 12만 원에 있어요. 그런데 저 목표 주가가 한참 위에 있어요. 업사이드가. 그러면 아 좀 조정 보이더라도 갈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가 그 절대적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높아져 있으니까 우리 심리가 우리의 상태를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가겠지. 조정 보이더라도 다시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만약에 그런 일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곧바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가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왜 굳이 드렸냐면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 PER을 보느냐, RSI를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그거잖아요. 경험상으로 PER은 시장이 좋을 때는 고무줄처럼 움직였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멀티플 우리 시장은 20년 평균이 10배니까 10배 이상 가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 평균이 몇 배입니까? 13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장의 정상화 되려면 13배 가야 된다. 이렇게 강소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한번 심리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럼 락바텀이 8배라고 하면서 9배 가고 뭐 9배 밑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락바텀이 8배고 아마 그 밑에도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로 멀티플이 더 부여되느냐 안 부여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네, 네. 멀티플 자체가 버블 아니에요? 멀티플 자체가 버블이잖아요. 왜 10배를 주고 20배를 줍니까? 그 기업에? 그 자체가 버블이기 때문에 멀티플은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런 거죠. 예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제 기억에 IT 버블 붕괴 바로 직전에 1999년도에 인터넷 좀 막 올라갔을 때 있죠. IPO를 100배 하고 그랬어요. 네.
100배, 20배, 멀티플 100배, 20배짜리가 막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가면은 또 이거 이번엔 달라 얘기하면서 유행어가 있었죠. 드림, PDR. 드림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적정 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시장을 잘 보시면서 멀티플을 고무줄처럼 점점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PSR 매출이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거야 드림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점점 위험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수익이 꽤 낮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우리 지금 코스닥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코스닥이 ETF가 문제예요 지금. 코스닥은 ETF 매도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것만 좀 잠잠해지면 또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뭐 그런 거 빼놓고 대부분의 분들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이고 전력기기이고 뭐 조선이고 로봇이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이 다 나 있는 상태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두 다 궁금해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는 야 이거 자칫 2021년처럼 피레시처럼 꺾이면 어떡해? 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뭐 PSR이니 PDR이니 뭐 멀티플이 더 높아야 돼 이런 거에 너무 구애하지 마시고요. 구애받지 마시고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좀 팔까? 분할 매도할까? 한 번에 다 팔까? 이런 정도의 본인의 기준을 정하면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순응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머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쪽 어깨에서는 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셨고 지금 뭐 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주식은 내릴 때 파는 거예요. 오를 때 사는 거고 네.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야 올라갈 때 이거 너무 고평가돼서 오버슈팅이야. 그래서 나 먼저 뛰어내려야지. 이거 제가 요즘에 방송 너무 많이 다니고 있긴 한데 방송 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네. 이만한 뭐라고 화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모닥불을 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쬐고 있어요. 안 얼어 죽으려고. 네. 거기서 따뜻하게 전부 다 따뜻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제 곧 봄이 온다고 혼자서 봄을 향해서 가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장이에요. 네. 지금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닥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네. 모닥불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모닥불이 사그러지는 거가 조짐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지. 네. 네. 지금 모닥불이 아닌 내가 딴 데 가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닥불 얘기를 해주셨으니 예. 여기에 좀 그래도 외국인이 장작을 조금 더 떼주면 안 될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예. 외국인은 왜 못 들어갈까? 어떤 리밸런싱이나 어떤 기계적인 비중 이걸 떠나서 예. 유가 때문일까, 환율 때문일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정책적으로 일본 쪽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주장들은 나오는데 네.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플레이는 예.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외국인들은 불행하게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25년 6월부터 상승을 했어요. 네. 178%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왔죠? 6월부터 9월까지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 잠깐 들어왔냐면 9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 뜨면서 네, 네.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또다시 팔기 시작하면서 계속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보유했던 포지션들이 올라와서 기계적으로 차익실을 한다든지 비중을 줄이는 거지 이들이 신규로 매수해서 엄청 돈을 벌어서 그래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세미나나 강연에 가서는 우리 시장이 참 좋은 기회이고 운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왜 못 들어왔냐 외국인들이. 첫 번째 일단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기관에 계시지만 일단 헤지펀드도 가장 빠르다고 하는 헤지펀드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일단 패시브 자금 움직임은 회의만 한다고 합니다. 회의를 그냥 그렇게 오래 해요. 사실 또 의사결정 그렇게 오래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서 하는데 우리 시장 그냥 곧바로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네.
환율이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1,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타이밍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우리 시장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만일 시장이 좀 꺾인다 하더라도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은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관이 계시니까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는 못하면서 문의 전화는 엄청 많이 와요. 지금도 계속 야 니네 진짜 거버넌스 계획 확실히 하고 있어? 네. 언제쯤 조정 보여?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런 문의 전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파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우리 시장이 뭐랄까 향후에 뭐 전망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단기간에 과격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양쪽 다입니다. 한쪽은 타이밍이 들어올 타이밍이 없었고 아예 환율에도 안정화돼 가지고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들어왔을 텐데 외국인들은 개별 주식보다 환플레이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외국인들 들어오지도 못한 타이밍도 못 잡았는데 그냥 주가는 올라 버렸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보유 지분을 봤더니 전방적으로 비중 자체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덜어낸 거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이제 순매도 기조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좀 순진한 질문일 수 예. 있는데 코스피가 5천이었을 때도 예. 외국계에서는 7천 부르는 예. 투자은행이 있었고 예. 7천을 닿았을 때도 8천, 9천을 부르던 예. 콜을 하던 외국계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리 물론 환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상쇄하는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 들어올 법도 한데 왜 안 들어올까요? 환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은 왜 안 사? 네, 약간 이런 그 외국인들 플레이는 좀 다르려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까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좀 들어와서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된 때가 언제가 있었냐면요.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기존은 순매도였지만 외국인들이 종목을 사면서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1월, 2월에. 네. 그때 미국이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네. 미국 시장이 계속 횡보했던 네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들은요. 미국에서 그때 당시 우리 그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탈출하는 자금이 많다. 네, 막 연초에. 그리고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코스피다. 뭐. 예. 그때 막 탈출하는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일본 들어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대만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가 한 1개월 있었어요. 1, 2개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왜 파냐의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기계적인 매도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똑같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가 약세였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러다가 2월 28일 날 이란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곧바로 달러가 100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98 네. 넘어서 99 갔죠. 그러니까 다시 자금들이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쪽이 또 이렇게 파는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즉 우리는 원화만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를 바라보고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약할 때는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 대한 지금 질문은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달러가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95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98, 99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금은 매력도는 훨씬 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패시브 자금들은. 네. 그래서 거기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달러나 유가 수준이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예.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추가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지금 현재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는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숙명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서 원화를 강세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꼭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럼 미국은 믿으시죠? 일본은 믿으시죠? 그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원해요. 네. 그 골드만삭스나 몇 군데에서 IB 애들에서 95, 96 레벨이 있을 때 90 깨진다고도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90대 깨지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95 전후로까지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일본은 어떻게 뭘 원합니까? 엔화 강세를 원합니다. 일본은 이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엔화 강세와 달러 인덱스의 달러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강세가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는 저는 강세 기조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지금 뭐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그랬지만은 원화 강세 기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오는 전체적인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계기 그런 모멘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단 당장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안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들이 의도하는 거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엔화 강세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원화에 대한 강세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 예전처럼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 한 나라의 경제의 경쟁력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률 자체가 물론 많이 지금 높아졌지만 2%도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2.3에서 2.6까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도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뭐 옛날에 우리 900원 대도 있었고 뭐 1000원 대도 있고 그 1100원 대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우리 꿈꾸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1,500원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1,400원 전후까지만 내려와도 상당히 안정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추이와 또 유가 상황들 그리고 이제 달러의 추이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매크로 변수들만 체크 조금 더 해보도록 할 예. 텐데 일단 연주 쪽으로 바라보면 예. 뭐 이제 레임덕인 상태에서 새로운 워시 체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갈래 분석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6월 전까지의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그 이후의 연준의 스탠스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파월 의장이 있을 때 연준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기준금리는 3% 만드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관세의 노이즈가 있었고 또 중간에 이란 전쟁의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물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은 행정부에 대한 저는 뭐라 할까요 협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연준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동결하면서 인하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두 차례였는데 금리 인하 프라이스가 한 차례로 바뀌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 한 차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없어지면서 금리 인상 얘기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다 꺾여요.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S&P 500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말에 666포인트였어요. 지금 7,000포인트 위에 있지 않습니까?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딱 이 두 해만 하락했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약보합으로 빠진 거 말고 두 해만 하락했는데 그 두 해가 언제냐면 2018년과 2022년도입니다. 2018년과 2022년도 두 해가 뭐예요? 금리 인상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은 시장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고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쪽으로 전혀 뒤집으면서 워시 체제에서 거기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자기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케빈 워시는 연준의 대차대표를 지금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건 Q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QT를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섹터에는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지금 AI 관련주나 그리고 미래 성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성장 섹터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QT를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또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금 같은 경우에 뭐 코인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IT 종목이나 아니면 AI 종목들이 막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안 맨날 금 얘기했죠. 우리 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그 펀드에 패시브 운영하는 분들 보면 포트폴리오에 금, 은, 뭐 대체 자산 항상 들어가 있었고 근데 저도 매일 아침 데일리 방송을 하면서 한동안은 금을 맨날 설명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맨날 설명하고 왜냐하면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나스닥과 연동하면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걔네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 걔네 거기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얘기는 벌써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에 내가 어느 잔에 투자하느냐는 분명히 워시 체제에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 참 애매해지네요. 그러면 어디가 좀 더 힘이 세냐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만약에 워시 체제에서 양적 완화를 약간 거부하고, 예. 어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어떤 최대 대부자 역할을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예, 하는 순간. 예, 금리 인하를 해서 성장주가 올라간다 한들 네. 금융 쪽으로 이게 좀 힘들어지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불안감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왕설래하고 이거 어찌할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못 가고 그냥 AI만 가는 거예요. 거기 관련된 종목들만 그냥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오버슈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사이클링으로 이제 기울기를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르는 게 기쁘면서도 예. 여전히 그 찝찝함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그게 6월 이후에 워시 체제가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에 대해서 또 민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또 이게 편중되는 건 부담스럽고 수급 상황도 외국인들은 왜 안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맞는지 이거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닥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에 순응하는 게 무조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그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그리고 기관들은 본인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꾸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투톱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심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쪽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이격을 보면서 올라가는 게 언제까지 가겠냐. 그러면은 이제 좀 꺾일 때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온기가 다른 쪽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다 온기를 기다려는 나한테까지 온기를 기다리면서 다 전혀 다른 업종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AI 사이클과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있는 정책 사이클. 이 사이클에 타고 있는 섹터에 있으면 그건 온기가 옵니다. 조선에 있든지 원자력에 있든지 전력에너지에 네. 전선에 있든지 또 그런 게 뭐 있을까요? 지주사에 있든지 배당 관련주에 있든지 로봇에 있든지 요런 지금 이게 생각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안에 있는 대표 종목이 있으시면은 지금 좀 못 가더라도 다시 자기 차례 왔을 때는 금방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주위에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다 바이오 아니면 네카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근데 좀 그런 분들은 이제 저도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봤는데요. 희한하게 제일 안 좋은 것만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요. 좋은 걸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엄청 수익내는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속으로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는 질문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또 모닥불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들의 플레이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또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대표님과는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